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처리와 저장에 대해서 두 강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AI융합공학과 김재호입니다. 주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고 저장 장치에 어떻게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두 강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빅데이터 시대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는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최신 저장 장치인 플래시 메모리,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SS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드라이버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아래에 있는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퍼리케이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데이터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사용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쭉 우리가 보면 IoT 장치,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그리고 PC나 저장 장치, 그러니까 PC나 서버, 그리고 노트북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UAM과 같은 항공 장치, 그리고 일반 민항기와 같은 이 항공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주하고 올 수 있는 대부분의 장치들에서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저장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어,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결국은 우리 주위에는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다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에서, 그리고 이 IT 산업에서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이 오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주 많은 분야에서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2025년도 X축은 2025년 그 년도, 그리고 Y축은 데이터의 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 2025년까지 생성될 데이터의 양을 예측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 양이 결국 아주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결국은 175 제타바이트 정도의 많은 양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아주 많은 데이터들은 결국은 어,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스토리지 저장 장치들에 모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어,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제타바이트라는 이 데이터 크기를 소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타바이트, 175 제타바이트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를 우리가 이 대략적으로 좀 한번 그 추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그러기 전에 먼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제타바이트는 지금 보는 것처럼 0이 이렇게 개수가 이 상당히 많은 양의 개수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제타바이트라는 양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제타바이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좀 체감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제타바이트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감이 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 대략적으로 어림짐작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쌀 한 톨을 우리가 한 바이트, 데이터 한 바이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쌀 한 톨은 한 바이트인데, 그렇다면은 이 쌀을 한 공기, 이 공기에 한 공기 담았을 때는 우리는 킬로바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만큼을 킬로바이트라고 단위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킬로바이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쌀을, 이, 그, 뭐, 보통 이렇게 쌀포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쌀포대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8개 정도 쌀포대에 담으면 보통 이런 것들 한 메가바이트 정도 양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메가바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 메가바이트에서 1000배가 되는 게 이제 기가바이트가 되겠죠. 메가바이트 1000배가 되는 게 기가바이트인데, 기가바이트는 그 아까 쌀포대들을 쭉 다 해서 어디에 이 화물 트럭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 화물 트럭에 세 트럭 정도 담으면 기가바이트 정도가 양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기가바이트에 마찬가지로 1000배가 되는 테라바이트를 한번 볼게요. 테라바이트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 화물선, 이 컨테이너를 실는 이 배에 배 두 척에 컨테이너를 가득 실었을 때 우리는 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 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바이트가 이 정도 되고, 그리고 페타바이트가 있는데, 페타바이트는, 어, 지금 보면 이 도시가 하나 있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이 마스트리치라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하나를 가득 덮을 수 있는 양을 우리는 페타바이트, 그러니까 아까 쌀로 가득 덮을 수 있는 양이 페타바이트 정도 양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페타바이트가 이 정도 되고, 페타바이트 다음에 이제 엑사바이트인데, 엑사바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게, 서유럽의 지도인데요. 여기 네덜란드가 있고, 여기 독일이 있고, 여기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와 독일과 프랑스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의 어, 쌀 양이 엑사바이트 정도의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엑타바이트가 이 정도 되고 이제 드디어 제타바이트가 나왔는데 제타바이트는 이 태평양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쌀 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제타바이트이고 그 제타바이트가 175 제타바이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 정도 양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데이터가 증가하는 게 매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60%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2025년 정도에 그 정도의 이 175 제타바이트가 예상이 되고 근데 사실 202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026년, 2027년, 2030년 정도 되면 사실 그 양이 175 제타바이트에서 훨씬 더 많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많이 생성될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데이터들 결국은 어딘가에는 잘 담아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담아서 저장을 해야지 우리가 잘 저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그리고 아까 제타바이트에서 어떻게 그 다음 그러니까 제타바이트의 1000배가 되는 게 요타바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 요타바이트는 지금 여기에 있는 지구 전체를 지구 전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 요타바이트 정도라고 된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 것이다 앞으로. 뭐 지금도 당연하고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생성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담고 저장하고 잘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궁금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들은 결국은 그 봤듯이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에도 저장될 것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도 저장될 것이고 여러분들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알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다 저장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저장되는 저장 매체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컴퓨터 저장 장치 구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이게 저장 계층인데, 저장 계층은 지금 보는 이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어요. 띠고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이 피라미드의 가장 최상위 계층에 있는 게 CPU가 있고, 그러니까 CPU는 아닌데 CPU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저장 장치, 보통 이런 것들 우리는 레지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CPU 안에 있는 저장 장치가 이 피라미드에서 최상위 계층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CPU 캐시, 뭐 L1 캐시, 뭐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L1 캐시, L2 캐시. 그래서 캐시는 보통 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저장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임시로 저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 저장 매체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그리고 아주 예전에 이제 테이프 드라이브라는 이런 저장 장치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는 대부분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 그 스토리지 하이어르키가 있고, 근데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계속 비싸진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니까 비싸진 만큼 이 공간은 많은 공간을 사실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비싸지고 공간은 작아진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간은 크지지만 속도는 좀 느려진다. 그러니까 입출력할 수 있는 속도, 레이텐시라고 부르는데 그 레이텐시는 계속 길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피라미드 형태 계층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저장 장치라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불렀던 저장 장치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이에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HDD라고 부르고 있고,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만들어진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이제 거의 뭐 한 6, 70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보면 하드디스크는 IBM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마그네틱 디스크, 그러니까 자기 장치, 어, 자석과 같은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있고, 이 하드디스크는 내부적으로 뜯어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지금 이 안에 보면 뭐 우리가 플래트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 플래트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 집에 있는 뭐 원판 또는 뭐 접시, 원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레코드판과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레코드판 같은 게 여러 개 있고, 이 표면이 자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자성으로 된 표면에 데이터를 0, 1, 0, 1과 같은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 이 이만큼의 어, 동일한 동심원을 가진 이 이만큼의 영역을 우리는 트랙이라고 불러요. 트랙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트랙을 이렇게 피자 조각 자르듯이 잘랐을 때 그 이만큼을 우리는 섹트라고 불러요. 섹트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동일한 트랙을 가지고 있는 여러 플레트에 이루어져 있는 이것들을 우리는 실린더라고 보통 불러요. 근데 뭐 사실 이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뭐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이와 같은 용어들이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암이 있고, 그리고 암의 헤드가 있어요. 이 헤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암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실제로 이 결국은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렇게 막 산재해서 되게 저장되어 있겠죠. 저장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읽고 쓰려면은 이 헤드, 이 read write head라고 되어 있죠. 이 read write head가 해당하는 데이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이 암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와 같이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결국 물리적으로 뭔가 이게 이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플래트는 이 방향으로, 뭐 물론 이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방향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고, 여러분들 아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서는 이와 같은 RPM이라는 용어를 봤을 건데, RPM은 분당 몇 번 회전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00 RPM은 분당 7000번 돌아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조금 더 아까 봤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다시 보면 섹터가 있고 섹터들을 여러 개 묶어서 클러스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랙이 있고 실린더가 있고,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드디스크는. 어, 다시 좀 보면 그러면 하드디스크에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읽고 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읽고 쓰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아까 봤듯이 데이터들은 이와 같이 이 플래트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지금 여기 붙여져 있는 숫자들이 데이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플래트에 쭉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이 플래트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을 할 거고, 자, 회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읽고 싶은 값이 있을 거예요. 읽고 싶은 값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값을 읽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9라는 값을 만약에 읽고 싶어요. 9라는 값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9라는 값을 읽으려면 이 헤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돌아서 이 헤드 위치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기다려야 되겠죠. 자, 기다리면 얘가 이제 돌아서 이렇게 오겠죠. 돌아서 이렇게 오면 얘가 쭉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원래는 여기에 있었는데 오케이. 다른 트랙에 있으니까 다른 트랙으로 이렇게 건너가야겠죠. 이렇게 건너가는 타임을 우리는 시크라는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른 트랙으로 내가 원하는 트랙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 내가 원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9라는 데이터를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판이 한 번 돌아야 돼요. 한 번이 아니고 뭐 여러 바퀴 돌 수도 있지만 로테이션 돌아야 되고 도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돌았으면 내가 원하는 트랙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시크 타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원하는 위치에 왔으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읽고 또는 써야겠죠. 읽고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와 같은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있고,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일반적으로,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당 100MB per sec 정도의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고 쓸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트랜스퍼 타임이 이제 이와 같은 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듯이 하드디스크에 실제 하드디스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플래트도 있고 섹트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구조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이제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명령어들 일반 리눅스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명령어들이고 그래서 이 리눅스 안에서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령어들을 우리가 입력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명령어를 치면은 실린드 개수, 헤드 개수, 섹트 개수 이와 같은 정보들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와 같은 그 성능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하드디스크는, 어, 여태까지 하드디스크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60년, 70년 전에 나왔지만, 하드디스크는 성능이, 어, 계속 발전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체감해서 성능 자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른 장치와 비교해서 보면 CPU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메가헤르츠였는데 지금은 거의 기가헤르츠죠.
자, 상당히 많은 그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 1983년도 같은 경우에는 2메가 정도였지만, 지금은 어, 비교했을 때는 한 8기가바이트 정도의 메모리를 쓸 수 있어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디스크 캐패시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요즘에는 테라바이트 크기 정도의 아주 큰 하드디스크가 나왔고, 그리고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3메가에서 한 10메가 정도로, 10기가죠, 10기가. 3000배 정도로 상당히 많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근데 이 실제로 CPU는 속도가 빨라졌고, 메모리는 사이즈가 커졌고, 네트워크는 밴드위스가 좋아졌는데, 근데 하드디스크는 스토리지 캐패시티, 그러니까 저장 공간은 넓어졌지만은, 근데 속도는 도대체 어떻게 빨라졌는지를 따지고 보면 사실 속도는 빨라지지가 않았어요.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 이제 여기 표로 보면 나와 있는데 밴드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턴시,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이전에 비해서 전혀 빨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패시티가 증가한 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장치들은 사실 아주 빨라지고 다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하드디스크만 캐패시티만 올라갔을 뿐이지 퍼포먼스는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이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 도대체 왜 그러냐? 하드디스크는.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하드디스크는 아까 봤듯이 플래트와 그 모터가 돌아가서 로테이트, 그러니까 그 플래트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메커니컬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빨라질 수가 없다. 빨라질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무브먼트가 결국은 있기 때문에 무브먼트 때문에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와 같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온 장치가 요즘에 많이 뭐 사실 요즘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사용된 지는 꽤 됐죠. 꽤 됐는데, USB 드라이브라는 게 있고, 이 USB 드라이브는 결국은 하드디스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에 아주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USB뿐만 아니고, SSD라는 저장 장치로도 훨씬 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럼 도대체 USB 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 그래서 이 USB 장치 안에는 어떤 장치가 들어있냐 면 결국은 어떤 기술이 들어있냐 하면 non-volatile memory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용어 자체가 뭐 전혀 복잡한 용어가 있지는 않아요.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뜻이에요. 비휘발성 메모리.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어, 그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메모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이 비발성 메모리는 원래는 하드디스크는 마그네틱 상태의 자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했다면은 이 비휘발성 메모리는, 그러니까 USB 장치는 일렉트리컬 차지, 그러니까 전기 장치를 이용해서 전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하를 이용하게 되면 회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 회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혀 무빙 파트, 그러니까 메카니컬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충분히 그 가능성이 많은 장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용어를 조금 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메모리라는 장치와 스토리지라는 그 용어가 계속 여러 번 나올 거고 여러 번 나올 건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는
CPU 장치가 다이렉트로 로드 스토어, 그러니까 로드 스토어는 뭐 쉽게 말하면 읽고 쓸 수 있는 장치를 우리는 메모리라고 칭하면 되고, 스토리지 장치는 중간에 다이렉트로 CPU가 읽고 쓰지 않고 중간에 디램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장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에 CPU 사이에 어떤 읽고 쓰기 위해서 하나의 다른 메모리 매체가 하나 필요한 장치를 우리는 스토리지 장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용어 자체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나오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이 non-volatile 메모리가 아주 제너럴한 용어고, 자, 그래서 아까 그 USB 메모리 안에는 결국은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래시 메모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래시 메모리가 오늘날 저장 매체로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플래시 메모리 저장 장치를 다 쓰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드디스크는 이제 역사 속으로 곧 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정도는 아니지만, 플래시 메모리가 대체를 할 것이고, 그 하드디스크는 플래시 메모리보다도 더 속도는 느리고, 이전에 우리가 테이프 드라이브를 사용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시기의 매체로 이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플래시 메모리는 일본에 있는 도시바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1800년대에 만들었어요. 뭐, 1800년대에 만들었고, 이 전자적인 장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플래시 메모리라는 장치가 있고, 이 플래시 메모리가 오늘날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도까지는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는 소개를 할 거고, 이 플래시 메모리는 아까 아까 우리가 소개를 했듯이 도시바에 있는 이, 이, 이 후지오라는 박사님이 만들었고, 결국은 일렉트로닉 넘볼러틀 컴퓨터 스토리지. 자, 그래서 정기적인 장치로 읽고 지우고 쓸 수 있는 장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하드디스크는 그러니까 자성으로 이루어진 매체로 읽고 쓸다면은, 플래시 메모리는 전기 장치로 읽고 쓸 수 있는 장치이고, 어,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장치들은 아마 비슷하게 많이 봐왔을 것 같아요. 뭐 디지털 카메라나 이런 데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자, 그렇게 일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름이 왜 플래시 메모리냐? 플래시 메모리가 실제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지울 때, 이 카메라 플래시처럼 번쩍하면서 빨리 지워진다라는 그 특징 때문에 플래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다 이름이 붙여졌어요. 어, 플래시 메모리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전자회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전혀 않을 거고, 플래시 메모리는 이렇게 플래시 셀이라는 게 있어요. 셀이 있고, 이 셀 안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담을 건데, 이 셀 안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는 0 또는 1이에요. 그러니까 한 비트만 여기에 담을 수 있어요. 한 비트만 여기 담을 수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일렉트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렉트론. 그러니까 전자예요, 전자. 뭐 이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건데, 일렉트론이고, 이 일렉트론이 안에 들어있느냐, 하나만 들어있느냐, 아니면 하나도 없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여기 일렉트론이 많이 들어있느냐를 보고, 일렉트론이 많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값을 0이라고 볼 거고, 일렉트론이 아예 없거나 아주 미세하게 있으면 1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데이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우리가 쓸 때는 여기에다가
일렉트론을 집어넣고, 그리고 일렉트론을 빼고, 그리고 여기 일렉트론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봐서, 그러니까 읽어볼 때 일렉트론의 양에 따라서 이게 있는 값이 1이 되기도 하고 0이 되기도 하겠죠. 자, 이와 같이 일렉트론의 개수로 여기에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하고 또는 읽고 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어, 자,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낸드, 보통 이렇게,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낸더는 플래시, 낸더 플래시인데 그냥 플래시 메모리라고 똑같이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셀 안에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셀 안에 이 셀에 우리가 값을 쓰겠다. 보통 라이트를 하겠다 또는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일렉트론을 여기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예요. 집어넣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일렉트론을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우리는 값을 0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0이라고 우리는 디지털 값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렉트론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레이저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을 끄집어내면 결국 그 값은 0에서 1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에 일렉트론의 개수를 보고 0인지 1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읽고 쓰고 그리고 지울 수도 있다. 그렇게 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뭐 회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어, 그 대략적으로 설명만 하고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 플래시 메모리는 어떤 타입이 있는데 아까 봤던 셀을 직렬로 연결할 거냐 또는 병렬로 연결할 거냐에 따라서 낸드와 노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 대부분의 저장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는 낸드,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된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어, 하이 덴시티,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아주 많이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노어 타입은 저장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 랜덤으로 읽고 쓰는 것 자체를 아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장에서는 대부분 랜드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랜드 플래시 메모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1강은 일단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 플래시 메모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들이 어떻게 그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1강은 이 정도 마칠게요. 네.